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이 한 18년 정도 이 국제결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사장님 간략한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원래 18년 차 이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은 정상적인 등록업체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정상적인 등록업체라고 강조하셨어요. 예. 그건 무슨 의미죠? 한국의 예. 이 결혼정보업체는 관할 지금 구청에 보증보험도 끊고 자본금 1억을 항상 예치한 그런 근거를 해서 등록을 한 게 이제 일종의 말하면 허가업체죠. 허가업체. 예. 그 말씀은 그런 법이 강화됐다는 의미인가요? 많이 강화됐었죠. 옛날에는 그냥 사무실만 내고 하는 사람, 사업자만 내고 하는 사람, 막 천차만별 있었죠. 어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는 약 1200개에서 1500개 정도 막 이렇게 막 국제결혼 회사가 난립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등록업체는 약 한 3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죠. 확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근데 딱 정상적인 업체가 300개라고 해서 딱 그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무허가 업체, 사무실도 있으면서 무허가를 하는 사람, 그러고 이제 정상적인 허가가 나 있는 업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손님들은 잘 모르죠. 왜냐면은 당신 허가증 있습니까? 허가증 봅시다 소리라 하는 손님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조금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일단 업체 대표의 명함을 보면은 거기에 허가 번호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경북 경산 국제 08-0036 이렇게 번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경북 경산시의 국제결혼 업체로 2008년도에 등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2008년도부터 이제 이게 등록업체가 시작됐을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때 허가를 받아 있는, 그 이전에는 우리 사업자만 내거나 이렇게 다 운영을 했었고, 근데 2008년도에 경북도에서 36번째로 제가 받은 이렇게 번호가 딱 나와요. 이거는 결혼 허가 업체라고 보면 되고, 일부 무허가이면서 국내 결혼을 이제 영업 허가를 받으면서 여기에 보면은 사업자 번호만 넣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심해 봐야죠. 사업자 번호만 있는 사람. 그렇죠. 사업자 번호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상적이거는 이런 허가 번호, 이거 있어야만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업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인 업체와 만약에 사장 같은 업체와 그 결혼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점이 차이가 이제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상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랑분들이. 근데 이 피해라는 거는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해서 살고 있는데 보니까 신부의 어떤 문제점, 이제 과거에 결혼을 한 전력이 있었는데 속이고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일때 어떤 피해를 보상을 받을 때, 만약에 법적 소송을 해서 신부의 과실이라는 게 어떤 그런 속임을 당했다는 게 이제 이렇게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했을 때, 만약에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 결혼 비용을 들었던 부분이나 어떤 책임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한테 했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어떤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야 어떤 받아내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거는 보증보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얼마 판결해라, 금액을 만약에 얼마라고 딱 해갖고 판결이 나버리면은 그걸 가지고 보증보험회사를 이제 구청에 갖다 주면 구청에서 보증보험 청구를 해주면은 바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다 있거든요.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은 한국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원인이 뭔가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등록업체가 있는 반면에 비정상적인 무허가업체도 많고, 그러니까 일반 신랑분들은 이 업체가 무허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 막 어떤 피해를 보고, 이러냐면은 정상적인 업체는 결혼을 정상적으로 시키고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많으면 사실상 자금이 회전이 되면은 신랑들한테 피해를 입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무허가 하다 보니까 떠문 한 명씩
신랑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신랑들한테 이렇게 추가 비용 땡기고 저렇게 추가 비용 땡기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그걸 어디 가서 보상받아요? 근데 신랑분들은 다 결혼업체에서 했다고. 결혼업체는 하면 안 된다. 다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 근데 지금 한국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하는 거는 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업체는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감사를 받고 합니다. 지금까지 결혼시킨 신랑들, 그러고 신랑들의 신부들의 기록도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고, 6개월마다 감사를 받으면서 자본금이 항시 1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다 하는데, 무허가 단속을 안 해요. 뭐가 안 단속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실 이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예 떼지 치우고 무허가 하는 게 낫냐? 왜? 무허가는 감사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전략하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왜냐면은 자본금도 1억 통장에 항상 넣어놔야 되고, 보증보험도 1년마다 보증보험료 내가면서 끊어야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감사도 받아야 되고, 어떤 그런 제약이 많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어떤 피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무허가 업체일 경우에. 자, 가장 큰 피해. 신랑분들이 지금은 결혼을 해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신랑분의 이제 소득이 서류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얼마 이상, 그 다음에 신랑의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과 경력이 이제 중대한 범죄 또는 아동학대, 성범죄, 가정폭력이 없어야만이 신부를 초청할 자격이 돼요. 근데 그런 조건을 무시한다고요. 그런 업체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는 안 되고.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럼 금액, 통장의 그 아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되죠?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 신랑 혼자 살 때는 지금 현재 1960만 원이 넘어요. 연소득이. 1960만 원. 만약에 거기서 부모를 모시고 산다든지 이럴 때 1인당 500만 원씩 조금 넘게 추가가 돼요. 근데 그런 조건을 서류적으로 갖춰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왜 근로자 원천징수 해서 다 세금을 내잖아요. 세무서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냈을 때 거기서 금액, 만약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못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내는 걸 갖고 곱하기 해갖고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 한 월 48,000원 가까이 될 거예요. 의료보험료가 내야 될 부분이. 그걸 그렇게 내는 사람은 또 결혼할 자격이 되고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실상 무허가 업체나 브로커들은 그걸 무시하고 일단 신랑들 오세요. 계약 쓰고 데리고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베트남에 데리고 가서. 그렇죠. 데리고 가서 해놓고 나중에 신부가 못 들어오고 비자 넣으면은 불어. 이런 피해가 가장 많은 피해죠. 그러니까 일단 한국인이 자격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알기로는 연에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신부들이 최소한 100여 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여 명. 그럼 사장님 같은 허가된 업체에서는 사전에 그런 걸 다 고지하고. 그렇죠. 서를 준다. 고지하는 것보다도 신랑분 계약하기 전에, 자, 신랑분 직업이 뭡니까? 그리고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다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서류라든지 서류를 다 떼죠, 먼저. 서류를 기본적으로, 자,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서, 범죄경력서, 이 4가지를 다 받아놓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이 아닌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재직증명서를 떼더라도 소득이 얼마 되는지 다 확인을 하고, 비자가 나온 데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판단 이후에 계약을.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새롭게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는 기존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만 좀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사실상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들이 신랑한테 사실 뭐 구타를 당하고 살인 사건도 일어난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전과 있는 사람,
신용불량인 사람도 사실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사람이다. 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정의 어느 정도 소득 이상 되고 이런 걸 전과도 없고 신용불량도 아닌 사람들은 하라. 이렇게 돼갖고 법을 그렇게 만든 거죠. 정상적인 한국 사람, 한국 남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미래를 꿈꾸는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격은 돼야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된 거는 이제 한 번 결혼해서 신부가 한국 가서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5년 안에는 다시 못한다 하는 법령이 있다는 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이해가 됐어요. 신부가 결혼을 해서 신부가 초청이 돼서 한국을 갔잖아요. 한국 간 그날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혼을 했거나 이렇게 됐을 때 베트남 다시, 여자가 그렇죠. 아니 베트남 여자가 아니고 한국 남성이 한국 베트남 여자와 이혼을 했을 때 예, 예. 다시 재결혼을 만약에 새로운 결혼을 하잖아요. 재혼을 했을 때 신부를 두 번째 신부를 초청할 수 있는 건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네, 그것도 문제 있죠. 왜냐면은 사실상 결혼이라는 게 와서 1년 만에 파탄 날 수도 있고 지금 사실 현재 상황에 한국에 보면은 와서 며칠 만에 도망가는 신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를 보는 신랑분들이 있어요. 응? 근데 회사에서 만약에 정상적인 등록업체에서 사실 이걸 일부 보상을 해주고 싶다. 신랑을 재결혼을 시켜주고 싶다 해도 못 시켜줘요. 5년 동안 못 하니까. 그러니까 분란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법원 판결에 신부의 기척으로 했을 때는 예외 규정을 달라는 좀 이런 별로 지금 많이 여가 부족하고 많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